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함믹주입니다. 오늘은 연준 FOMC 회의가 있었고 2008년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를 올바르게 예측했던 마이클 버레이는 5월 4일 다음과 같은 트윗을 남겼는데요. 이번 FOMC 회의 때 하이라이트는 무엇이며 마이클 버레이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납득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모두 종합했을 때 어떤 종목들이 투자하기에 안전하면서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인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꾸준히 채널을 유지하고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번 연설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새벽 3시 반을 시작으로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연설을 지켜보면서 동시 번역을 진행했는데요. FOMC 회의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파월의 발언들은 상대적으로 비둘기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번에 기준금리를 0.5%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진 이유가 0.5%의 금리 인상을 반영한 것이며, 게다가 0.75%까지도 올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가 시장 전체에 퍼지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시 번역을 하면서 주가의 상황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만, 주가의 상승은 파월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면서 탄력받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의 질문 중에서 한 개가 바로 0.75%의 금리는 올릴 것이냐라고 물어본 것이었는데, 파월은 0.75%의 금리 상승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한 것이죠. 그럼 반대로 소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아예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0.75%의 검토를 위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상태도 아니며 앞으로 0.5%의 인상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지 0.75%는 논의 안에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 부분은 CPI였습니다. CPI란 Core Price Inflation인데, 이것은 음식과 원유값을 제외한 인플레이션 수치로서 파월의 자신감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CPI 지표는 예측치였던 6.6% 대비 6.5%를 보여주면서 CPI의 상승이 사가라드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연준은 이것을 금리 인상으로 인한 디맨드 억제, 그리고 이를 통한 결과라고 판단을 했으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강한 미국의 경제 체력과 함께 완화되어 갈 것이라고 자신감을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6월을 시작으로 해서 대차대조표 축소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업률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이것은 3.6% 정도로 지난 50년간 가장 낮은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 경제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자의 질문에 있어서 서플라이 앤 디맨드가 조금 안정화가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화가 될 것이냐라는 질문 또한 있었는데, 파월은 이에 대해서 지금은 높은 디맨드가 있고 높은 디맨드로 인해서 급여 상승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급여 상승이 높아지면은 이것은 인플레이션의 가속화를 불러일으킨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번에 계속해서 금리를 점진적으로 높여가면서 디맨드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서플라이 앤 디맨드의 안정화를 보여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니까 일정 부분은 서플라이 디맨드의 안정과 함께 어느 정도는 물가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리세션이었습니다. 리세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금리 인상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니까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많은 비용이 들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소비를 상대적으로 덜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덜하니 이것은 기업의 실적 약화로 이어지고요. 기업이 상대적으로 돈을 덜 벌게 되니 이러한 사람들을 해고시킴으로써 실업률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실업률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돈을 벌지 못하고 기업은 물건을 덜 만들어내게 되니 GDP 약화가 되고 궁극적으로 리세션이 찾아온다는 스토리가 됩니다. 그런데 파월은 이에 대해서 아니며, 시장에서는 다양한 얘기가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의 미국 경제는 매우 강하기에 리세션의 가능성은 낮다라고 하면서 가능성을 일축시켰습니다. 그리고 폴 볼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주가가 다시 하락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조마조마했는데, 폴 볼커의 발언과 함께 다행히도 연준 의장 파월이 폴 볼커는 금리 인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단행한 것이라고 하면서 나 또한 급진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주가 움직임은 별 반응은 없었죠. 그리고 이러한 발언 또한 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물가 안정과 함께
금리는 낮은 트렌드를 보여주었기에 좋은 경제를 즐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매우 미국 경제는 강하기 때문에 높아진 물가에 금리 인상이 적절하며 이것은 리스크 관리의 일환이기도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FOMC 회의를 종합해서 볼 때 콜 CPI는 지금 점점 약해지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이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까지의 기업 실적을 볼 때 실적은 훌륭하며 실업률은 3.6% 정도로 매우 낮다는 것을 봤을 때 미국의 경제는 강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GDP 1.4%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답변을 드렸으니 아직까지는 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파월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0.5%라는 금리 인상과 함께 연착륙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주가에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마이클 버리는 S&P 500의 지수가 50% 정도 폭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트위터를 남겼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러한 의견에 반대하며 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걱정이 되지 않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2009년에는 2002년의 바닥보다 S&P 500이 약 13% 정도 낮은 바닥을 보여주었고요. 2002년 때의 바닥은 1998년보다 17% 정도 낮은 바닥을 보여주었으며 1975년 때는 1970년도의 바닥보다 10% 정도 더 낮은 바닥을 보여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보다 15% 낮은 바닥은 SPX로 1861을 가리키는데 이 수치는 실러 PE 멀티플로는 16 정도이고요. 일반적인 노미널 PE 멀티플로는 9 정도라고 하네요. 이 트윗을 통해서 마이클 버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항상 새로운 저점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전 저점보다 더 낮은 저점을 한 번은 갱신했다는 점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차트로 본다면은 1970년대 때는 이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데 이때 대비해서 10%가 더 추락하면서 1975년대는 이 정도의 위치로 떨어지게 되었고요. 2002년도의 바닥은 여기쯤이었는데 2009년도는 2002년 대비해서 13% 정도 하락하면서 이 정도 위치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의 멀티플은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21.18이죠. 마이클 브라이는 지난번 저점인 이 지점보다 더 낮은 상태인 PE 멀티플 9 지점까지 주가가 폭락할 것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이클 브라이가 말하는 PE 멀티플 9까지 떨어지면은 S&P 500은 지금으로부터 약 50% 넘게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이클 버리의 주장이고요. 그럼 이러한 주장이 정말 실현 가능한 것인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지금 저희들이 위치해 있는 장의 가격이 비싼지 또는 저렴한지 아니면 중간쯤인지 객관적으로 알아보려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시장이 보여줬던 평균 PE 멀티플이 되기도 하지만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주식시장은 일반적으로 채권인 본 마켓과 비교가 되어 왔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이 본 마켓의 수익률이 더 높으면은 돈은 주식에서 본 마켓으로 빠져나가 주식장이 폭락하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채권인 이 본 마켓 대비해서 주식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더 높다면은 돈은 주식시장에서 머무르게 되면서 조정 정도가 일어날 뿐 큰 폭락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저는 2022년부터 1963년까지 걸쳐 내려가 과거 본 마켓의 PE 멀티플과 S&P 500의 PE 멀티플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점은 S&P 500의 PE 멀티플이고요. 여기 파란 색깔은 본 마켓의 PE 멀티플입니다. 국채인 이 본 마켓의 멀티플을 구하는 방법은 100을 10년물 국채금리로 나누면은 그것이 바로 국채의 PE 멀티플이 나오는 것이고요. S&P 500과 국채 모두 PE 멀티플을 기준으로 단위를 바꿨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이 더 비싸고 싼지가 비교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우선 대략적인 추세를 보면요. 본 마켓의 멀티플을 가리키는 이 파란 색깔 선이 상승해 나감에 따라서 S&P 500의 PE 멀티플을 가리키는 이 초록 색깔 선 또한 함께 올라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점을 볼 수가 있죠.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발생한 연도인 2008년도에는 S&P 500의 이 PE 멀티플이 70.91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본 PE 멀티플은 이렇게 30.67밖에 하지 않았죠. S&P 500의 멀티플이 70.91에서 20.7로 폭락하기 전까지 주식들이 얼마나 고평가에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저평가했던 국채는 주식에 비해서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09년도 때를 되짚어보면요. 그때 당시에 본 마켓의 PE 멀티플은 30.67 정도였는데 이것을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로 환산하면은 약 3.2% 정도이고요. 그것에 반해서 S&P 500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70.91을 변환시키면은 1.4% 정도였던 것이죠. 이렇게 보신 것처럼
결국 국채가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인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는 상태에 다다랐기 때문에 돈은 주식에서 빠져나왔고, 이로 인해서 주가는 폭락하게 되었고요. 그와 동시에 시가총액은 떨어지고, 시가총액이 떨어지니까 시장의 PE 멀티플까지 함께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주식시장의 멀티플은 이렇게 국제시장의 멀티플 대비해서 낮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반대로 주식을 하면서 최근 수익률이 가장 좋았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주가가 한번 폭락을 했고요. 다시 빠르게 반등을 하기 시작했었던 2020년이었을 것입니다. 2020년 때 본 멀티플 보시면은 112.36으로 얼마나 채권 시장이 고평가했으며 그만큼 본드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얼마나 낮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연준이 국채를 공격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본 마켓의 멀티플이 상승을 했고요. 본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적기에 본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주식으로 몰리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이죠. 그때 당시 S&P PE 멀티플은 24에서 35 사이 정도였습니다. 그럼 이제는 어떤가요? 2022년인 지금 주식시장에서의 PE 멀티플은 2022년 1월 기준으로 23 정도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더 폭락하면서 2022년 5월 3일 기준으로는 21.1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본드의 멀티플은 46으로 여전히 주식 대비해서 채권이 꽤나 고평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말인즉슨 주식시장이 과거 굉장히 고평가됐었던 1987년부터 2002년까지의 멀티플과 같이 주식시장이 국채시장 대비해서 비싸지 않다면 주가가 크게 무너져 내릴 확률은 상대적으로 적다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과거를 참고해보면 2002년도 때 주식시장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싸지자 테크버블이 터지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고요. 본 마켓 시장에 대비해서 다시 또 이렇게 저렴해진 시간이 오자 값싼 밸류에이션으로 돌아온 주식시장은 2008년도까지 크게 폭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되면서 주식시장의 멀티플과 채권시장의 멀티플이 또 뒤바뀌면서 주가는 또 크게 폭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과 함께 주식시장의 폭등과 폭락은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마이클 버리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마이클 버리의 말대로 S&P 500의 PE 멀티플이 9까지 간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요, S&P 500의 PE 멀티플이 9로 갔을 때는 본 마켓의 PE 멀티플이 이렇게 7.18 정도였습니다. 본 마켓의 PE 멀티플이 7.18이라는 것은 본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13.9%로 굉장히 높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10년 국채금리의 수익률이 13.9%까지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마이클 버리가 주장하는 S&P 500의 PE 멀티플이 9까지 떨어진다는 주장은 적어도 가까운 앞날에서는 보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10년 국채금리가 2.9%대로 3%가 채 안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FOMC 회의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본드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매크로는 월스 단계까지는 아니며 적어도 밸류에이션 여전히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태에서 저는 어떠한 기업들 위주로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섹터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반도체는 너무나 많은 하락을 했는데요. AMD는 33.83%, 엔비디아는 32.49%, 퀄컴은 19%, 마이크론은 23%, SOXL은 3배 레버리지만큼 61%나 마이너스를 경험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는 5월 25일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지만 AMD의 실적은 좋았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무난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외 마이크론과 퀄컴의 실적 모두 다 훌륭했기 때문에 펀더멘탈과 미래전망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섹터의 경우는 중국의 봉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일 뿐 이러한 외적인 이슈가 해결된다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미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그리고 퀄컴에 투자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특히나 마이크론과 퀄컴은 실적 대비해서 너무나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경우는 소량으로 보수적으로 수량을 늘려나갈 계획이고요. 퀄컴과 마이크론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FOMC 회의에서는 연준 의장 파월이 인플레이션을 완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었고 미국 경제도 강하며 데이터를 통해서 저는 여전히 본 마켓 대비해서 S&P 500이 저렴하다는 것 또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제가 판단하기에 퀄컴과 마이크론은 충분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투자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동시 번역에 와주신 분들 너무나 고맙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데이터를 기반한 분석과 함께 서포트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